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국뽕이라는 말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국뽕. 야, 진짜 야비하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국뽕을 경계하면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갑니까? 국뽕에 빠지면 우리나라가 삼류 국가로 전락합니까? 누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산업을 논하고 기술을 논하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번역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고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는 그런 잘 사는 국가로 이제 성큼성큼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정신들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냉철하고 시크하고 그리고 지식인인 양 행세하는 그런 표식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지 여러분들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살피셔야 됩니다. 흉기라는 말도 그래요. 현대 우습게 보이시죠? 현대는요, 사실 처음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싹수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선대 회장인 정주영 회장님이 최초의 국산 모델인 포니를 내놓을 때부터 독자 모델로 내놨습니다. 물론 차대 엔진 미쓰비시에서 가져왔고, 디자인은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딸 디자인에서 맡았었고, 이 프로젝트를 조율한 것도 당시에 영국인 대표였고 했습니다만, 독자 모델을 통해서 현대의 헤리티지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컬러가 묻어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독자 모델 한다고 일본 미쓰비시 특히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단행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상용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포니 쿠페 엔비전 74로 이제 그 헤리티지를 이어받아서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서 전 세계를 아마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지금 부지런히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991년에 알파 엔진, 최초의 국산 엔진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GM에서 근무하는 이현순 박사님, 그분 중심으로 해서 마북리 연구소에서 7년을 진짜 자체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9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MPI 엔진인 알파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당시에 현대의 기술을 제공하고 라이센스를 제공했던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 우습게 보다가 알파 엔진 출시 전에 마북리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열 센서 400개가 꽂혀져 있으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제대로 작동하는 이 MPI 엔진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오리온 엔진, 시리우스 엔진 로열티 반 깎아줄 테니까 이거 그만하고 프로젝트 엎어라, 이렇게 요구할 만큼 현대이란 무모한 도전이 엄청난 결과를 냈구나 하는 긴장감 때문에 이 일화 유명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에 상용차마저도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D-올류 G580 바이 EQ 테크놀로지, 외우기도 힘들어. 네, 기존의 지바겐에다가 전기모터 배터리만 집어넣고 이걸 신차라고 내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할 만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상용차인 ST1보다도 느립니다. 가격은 2억 5천이랍니다. 전기차 시대에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과거에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내연차로서는 드물게 거의 모든 부품 국산화, 그리고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거기에다가 수소차까지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다 구현해 놨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런 기업 없다 그러니까 토요타는요. 토요타는 전기차, 내연차, 하이브리드 다 있는데요. 토요타 전기차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시장을 잘 봤다고요? 아닙니다. 기우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인디언 기우제처럼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되는데 저희도 토요타의 1위가 올해 못 갈 줄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전기차로 시장이 전환되는 건 필연이니까. 하지만 내연차의 공방이 생각보다 드셉니다. 하나 간과했던 건 전기차 캐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내연차 진영의 개발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또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이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기존의 내연차 관련된 산업군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기차 시제를 저지하고 전기차가 빨리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나 괴담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데 상당 부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연차의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지금 각고의 노력들이 뭐 눈물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유로7, 야, 이 유로7만 제대로 내년에 시행이 됐다 그러면 내연차는 다 박살났습니다. 사실 제가 내연차가 길게 못 가고 토요타 1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도 유로7 때문이었어요. 유로7이 발효가 되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망가집니다. 못 견뎌요. EV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토요타도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인데, 그러면 딱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제가 2021년도에 그 컨텐츠를 했거든요. 2025년도에 유로7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토요타의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하이브리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성, 하이브리드의 배기가스 규제 이런 것들부터가 정상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판매해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로7 내년에 시행은 되는데 유로7에서 하기로 했던 질소산화물 규제, PM 규제, 일산화탄소 규제, 이산화탄소 규제, 모든 규제들이 다 폐지되고 유로 6D 기준으로 다 하향 조정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이 되는 바람에 예상이 조금 빗나갔죠. 유로7만 오면 진짜 내연차는 사용 선고와도 같은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유럽에서는 진짜 난리가 납니다. BMW, 벤츠 아직까지 성공적인 전기차 전환 안 됐고, 폭스바겐은 지금 리막이라는 진짜 햇병아리와도 같은 업체에 자신들의 기업의 명운을 걸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리막은 네, 뭐 800V 시스템을 비롯해서 빠른 충전 성능, 뭐 일부 모터 제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걸 대중차에 어떻게 녹여가지고 낮은 가격에 전 세계에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보관과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경험도 없어요. 이런 햇병아리에게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타이칸으로 중심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저렴한 모델에는 400V 시스템으로 평범하게 네임밸류로 버텨내려는 전략이었는데, 현대가 아이오닉5를 비롯한 대중 라인업에 타이칸보다도 더 전기전자 제어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다 대중적으로 풀어버려서 폭스바겐의 스텝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결국 중국과 손잡아서 갈 수밖에 없고, 현대모비스 BSA를 구입해서라도
어쨌든 정상 궤도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폭스바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스터 플랜 SSP로 2026년서부터 완벽하게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적어도 지금 유럽에는 3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7 이걸 안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유로6D 요게 맞춰가지고 하는 꼼수를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그대로 하면은 욕먹으니까 브레이크 분진 규제하겠다. 타이어 분진 규제하겠다. 요거만 이렇게 딱 플러스를 시켜놓은 겁니다. 유로 배기가스 규제는 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들의 말을 지들이 이렇게 들러 없습니다. 결국은 변수가 이거였던 건데 이거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이 내연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건 필연이다. 그리고 전기차를 이미 맛본 소비자들은 다시는 내연차로 돌아가려고 안 합니다. 왜? 전기차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됐었던 그 환경보다도 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력 성능의 효율성, 그리고 또 정비의 간편성, 쾌적성, 모든 것들이 다 앞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전제품들은요, 내연 엔진 사용하는 건 보일러 빼고는 없습니다. 보일러는 어차피 열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뭐 그 효율에 있어서는 화석연료 태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계적인 장치로 인해서 동력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모터가 다 100%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세탁기, 냉장고, 어느 가전에 내연 엔진이 들어갑니까? 그만큼 효율적이고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전자제품과 달리 케이블, 전원을 선으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대중화가 못 됐던 건데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될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한 편리함, 우수성, 또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스마트폰이 그야말로 피처폰을 밀어내고 몇 년 안에 지구촌을 덮었듯이 자동차는 사용 연한이 이런 전자제품에 비해서 한 3, 4배 기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빠르게 시장 전환은 될 겁니다. 사실 삼성과 현대의 그런 역사를 보면 왜 현대는 될 수밖에 없었고 삼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냐,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이건희 회장님과 정주영 회장님이 두 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역사를 보면 찌질했던 과거들, 그리고 또 기술을 정말 바다와다 굴욕적인 세월을 감내하는 어둠의 터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작서부터 현대는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 그리고 엔진까지도 자체 개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역시 일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도 결국은 자체적인 기술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놓아서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자동차에 진입하면서 일본에 의존을 했죠. 일본 차를 들여다가 택가리만 했습니다. 맥시바. 삼성은 자동차 부분에서 해안이 없었어요. 국산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해야 되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부분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었다는 거죠. 네이밍에서부터 BMW 네이밍을 따라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삼성은 이미 시작부터 망조가 든 겁니다. 삼성 자동차가 뭐 정치적인 문제다, 업계 견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출발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시작하고 전자업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서광을 비추고 그리고서 떠나신 분이라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이나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분이기는 하나 솔직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네, 될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 시장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있으니까 오로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삼성자동차가 10년 후, 20년 후, 더 나아가서 50년 후, 100년 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면 기업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현대는 지금에 와서 결실을 낼 뿐이지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현대가 지금 자체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100% 국산화에 저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기술 구립이라도 되면 어쩌지라고는 주변의 우려가 막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은 산업이 전환되고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전기차로 모빌리티 환경이 확 바뀌니까 출발선이 갖게 되니까 치고 날아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60년간 빠르게 쫓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군에서 정비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전략을 짜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첫 모델 포니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9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폭넓은 글로벌 제조사로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 도둑질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라이센스료 다 냈고 특허료 있으면 다 지불했고 나중에는 이게 아까우니까 스스로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좀 허접했고 과거에는 좀 안전성에 있어서 부족했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100% 독자 기술로 전 세계 어디에 판매를 해도 특허 그리고 또 관련된 유사 기술 이런 시비 전혀 생각 없이 걱정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이 과연 100% 독자 기술입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중국 차가 퍼지게 되면 그 실체를 알게 되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네, 뭐 어쨌든 국산차를 흉기로 부르는 사람들도 좀 멀리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현대 기아차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토요타 위탁 생산 공장과 폭스바겐 위탁 생산 공장, 네, 아니면 뭐 GM 포드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 아주 남의 브랜드 자동차 생산해주고 이걸 또 시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습니까? 대만처럼. 대만이 지금 그래요. 토요타의 제2의 자동차 생산기지가 대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싼 값으로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왜? 경쟁을 할 만한 자국 브랜드가 없으니 속된 말로 안 입고 와도 사야 되는 겁니다. 현대가 미우나 고우나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랜저에서도 막 V6 5천만 원 풀옵션 다 얹어서 그 돈이면 삽니다. 지금 다운사이징이 뭐니 해서 4기통 2000cc 얼마에 지금 독일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네시스만 해도 3.5L 터보까지 들어간 프리미엄을 1억 언더로 1억 언더가 뭡니까? 6천, 7천, 8천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현대기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사셔야 됩니까? 도요타 사셔야 되겠죠. 캠리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라브4를 사시거나. 현대기아가 있으니까 캠리 라브4가 그 가격이지 현대기아가 없었어 보세요. 지금 가격에서 1,500, 2,000원 더 플러스 아니면 그 이상 더 비싸게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전기차요? 현대 전기차가 딱 버티고 있고
또 중국 배터리요? K 배터리가 딱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네, 눈치 보면서 우리 배터리 싸게 줄 테니 쓰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자, K전기차, K배터리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수준이 높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기술 특허도 가장 많습니다. 다시 인산철로 돌아가서 중국 따까리나 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블루오션에서 앞으로 경쟁자도 많이 없으면서 성장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K배터리가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미국 공장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 워낙 많은 돈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이제 수요 확대가 되면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거 공장 빨리 설립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공정이 만들어질 때마다 삼원계는 리튬 인산철의 뭐 5배, 10배 개발비 그리고 수율 안정화를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5배, 10배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더 크게 어려운 사업군이라는 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백 개 업체가 막 찢어먹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중국에 다시 뒤에 가서 중국의 따까리 노릇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뽕을 부르짖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기는 독점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점 시장입니까? 우리나라에 현기 말고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독과점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지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들어와서 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10명당 8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산차를 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기아차를 왜 집느냐? 국민들이 우매해서 아니면 애국심이 투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익에 밝고 판단력에 있어서 얄짤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집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트워크 상에서 그리고 또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을 논할 때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지식인인 양 국뽕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 하신다 그러면 거리를 두시고 멀리 하십시오.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